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검찰이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의 7억 4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돈이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불러올 당내 파장 짚어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이어 오늘 낮까지 해상 완충구역에 350발의 포격 도발을 가했습니다. 계속되는 9.19 군사합의 위반에 우리 군은 효력 정지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소환된 청와대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카카오 남궁은 대표가 셧다운 사태에 나흘 만에 사퇴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카카오 택시가 정주준되고 있습니다. 당일 배송되는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로 필로폰을 사고 판 마약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급매만 이뤄지면서 지난해 15억 원을 넘겨 거래됐던 서울 한복판 아파트가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대선 이후 여야가 가장 격렬하게 대치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치는 앞으로 다가올 파국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는 순간 예상됐던 일이고 그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이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싸움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대표 스스로 나의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 돈은 대장동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고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혹의 눈길을 이 대표가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은 김용 부원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김보건 기자, 그야말로 전격적인 체포였는데 조사실의 불이 아직도 켜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아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하고 이곳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 조사는 중앙지검 반부패 3부가 맡고 있는데 이 반부패 3부가 있는 6층은 현재 한 개층 전체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밝힌 김 부원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관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팀으로부터 총 7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 부원장이 받은 이 돈들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부원장 측은 저희 취재진에게 검찰의 완전한 조작이다, 또 유동규와의 금전 거래는 일절 없었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지만 민주당 당원들과 현재 6시간째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김용 부원장의 체포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불과 하루 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시점과 액수까지 특정했는데 여기엔 유동규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돼 줄곧 수사를 받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에게 7억 4천여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른 관련자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파악한 돈 전달 시점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을 앞둔 시점부터 8월까지 세 차례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였던 남모 변호사가 마련한 돈이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이 건너간 시점이 대선 경선을 앞둔 시점이고 당시 김 부원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만큼 대장동 팀이 만든 자금이 대선 경선에 투입됐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팀이 개발 특혜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경선 자금으로 지원했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한편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자정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당사 출입문 앞에서 대치했고 대치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로 이번에는 가보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지금도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는 의원 20여 명이 모여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엔 당사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도착을 했는데 당직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는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정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4곳의 상임위 감사는 중지됐고 환경노동위원회 등 상임위 2곳의 현장 시찰도 중단됐습니다. 그 바람에 피감 기관장들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 시간까지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여당은 물론이고 정의당 의원까지 나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정감사까지 내팽겨치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재명 대표의 직접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방탄 주식이 불거졌을 때처럼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침묵했습니다. 대표님, 그 김용 부원장 오늘 체포 소식 좀 올라왔는데 어떻게 김용 부원장 직접 언급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측근으로. 한 출판 기념회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계속 침묵했습니다. 대변인 압수수색 있었는데. 체포된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을 냈는데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낸다고 반발했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등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그 끝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민주당사 바로 앞까지 닥쳤습니다. 예상됐던 일입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검찰 수사와 민주당의 정치 보복 주장이 맞서는 극단적인 대치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치부 한송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한 기자,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겠죠.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죠? 이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한마디로 바늘과 실 같은 관계였습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성남에서 시민단체를 함께하면서 가까워졌고 또 2010년에 지방선거 때는요.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또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 의원으로 함께 당선이 돼서 8년간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예. 특히 위례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에는요. 이 김 부원장이 시의회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예산을 심의했고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땐 경기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겨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요. 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 입으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 작년 10월이죠. 대장동 의혹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불리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은 측근이 아니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예. 특히 작년 국감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또 이 대표는 김용 부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나의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작년 9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했을 때 딱 김용, 정진상 이 둘에게만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 부원장은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7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쓰인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이 검찰은 민주당 경선이 한창이던 작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이 7억 4천만 원이 쪼개져서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복심인 만큼 이 돈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선 자금으로 쓰인 게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의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 조직을 총괄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김 부원장 다음에는 이 대표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네, 이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입을 닫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한 게 윗선으로 수사가 옮겨가는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측근인 김용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보낸 이재명 대표의 큰 그림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 민주연구원은요, 당의 중장기 정책과 이 공약을 담당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이 총선 때는 당대표와 호흡을 하면서 공천의 방향을 정하는 이 핵심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대표가 왜 김 부원장을 그 자리에 앉혔는지 임명했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이 지난 총선 때는요, 친문 전략가로 통하는 양정철 씨가 민주연구원장을 맡으면서 이른바 공천의 말을 놓은 바 있습니다. 뭐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대표와 당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국감까지 내팽겨치고 이 민주당 당사로 집결하는 결기를 보이긴 했지만요. 이 내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미칠 파장에 대해 걱정하는 기류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이 더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미 기소가 된 이 선거법 위반 재판 상황과 이 성남FC 위례와 같은 다른 비위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이 대표의 당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렇겠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고도 곧바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 그리고 무리해서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걱정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도 걱정이 많겠죠.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직후 방위산업체 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를 공개 비판한 뒤에 극성 지지층의 표적이 되자 전 의원을 옹호하고 당내 민주주의의 현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뉴스는 권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직후 방산 주식을 매입한 걸 비판한 전재수 의원이 SNS 테러에 시달리자 수도권 재선인 조응천 의원이 나섰습니다.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그러면서 전 의원을 가족을 잡아먹는 갈치 정치라고 비난한 친 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으네요. 당내에선 전 의원이 할 말을 했다는 기류가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민주당이 식물정당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건강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의 또 다른 한 수도권 재선 의원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우려가 터져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조응천 의원과 이원욱 의원의 SNS에는 이 대표의 극렬 지지자들이 공천 못 받길 바란다, 출당시켜야 한다며 비난성 댓글을 퍼부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중국 당대회 시작에 맞춰 며칠간 잠잠했던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젯밤에 이어서 오늘 낮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해와 서해를 향해 350발의 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 역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전략폭격기 B-1B 4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보도에 윤동빈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10시쯤 백령도와 마주보고 있는 장산곳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 1시간 뒤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 또다시 황해남도 연안군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은 모두 해상 완충구역으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지난 14일 육해공 입체 도발 나흘만으로 중국 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도발한 겁니다. 이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북한은 이번에도 현재 완충구역 밖에서 진행 중인 한미 호국 훈련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 호국 훈련 도중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도발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4대를 괌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랜서는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지난 2017년엔 원산 동쪽 350km 지점까지 북상했는데도 북한이 탐지하지 못했던 만큼 랜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폭격기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복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은 최근의 도발 국면에서 벌써 8차례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7차 핵실험을 전제로 합의 파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로는 합의 파기보다는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실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이딴 도발로 9.19 군사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남북 간 합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라는 취지의 조건을 걸어 사실상 무기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파기할 경우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포함한 다른 남북 간 합의도 효력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문점 선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살포 금지법의 효력도 상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최고위직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데 이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2019년 11월 7일 NLL을 넘어 우리 군에 생포된 지 닷새 만에 북한군에 인계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 16일 소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사가 불발된 지 사흘 만입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어민들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는데도 합동조사를 취소하고 북송시키라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진 배경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실장에 앞서 서호 전 통일부 차관과 김현철 전 장관, 그리고 김유근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소환 한 달 만에 최윗선 인사인 노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당시 노 전 실장과 함께 의사결정을 주도한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 발생 닷새째인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흡했던 시스템 투자를 반성했고 남궁훈 대표가 책임의 의미로 사퇴했습니다. 피해 보상 접수도 시작됐는데 시민 불만은 여전합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5일째. 남궁훈, 홍은택 두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궁 대표는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담한 심정과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그동안 매출과 영업이익만 중시했다며 부족했던 시스템 투자를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은택 단독 대표 체제로 운영될 카카오는 문제가 된 자체 데이터 센터 설립 방안도 밝혔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이번처럼 데이터 센터 한 곳이 완전히 멈추더라도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2주 동안 피해 보상 접수를 받는데 유료 서비스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카카오가 쇄신과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차갑습니다. 최장기간 먹통 사태에 대한 불편과 카카오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는 하루 만에 800건에 달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교 학업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서 카톡의 공지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며칠 동안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고요. 카카오는 오늘 대부분의 서비스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이번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데요. 이 카카오 택시가 정조준되고 있습니다. 그간 계속 의혹이 제기됐던 이 수수료를 내는 가맹 택시의 승계 코출을 몰아주고 또 그렇지 않은 택시에 대해서는 콜을 차단했다는 부분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 플랫폼 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법도 바꿀 방침입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독점으로 간주하는데 무료 서비스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택시 호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법상 독점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러자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따질 때 이용자 수와 이용 빈도가 활용되도록 새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함께 타다와 우티 등 다른 업체의 콜 차단 의혹, 서비스 약관 불공정 조항 등도 조사 중인데 올해 안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플랫폼 택시 대책을 선보면서 카카오가 누려온 불공정 경쟁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카오의 정보 독점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운행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주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따른 택시 운행 관련 피해 규모를 파악해 피해자 구제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이번 카카오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됐죠. 이 같은 화재를 우려해서 판교 데이터 센터는 자동 소화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소화를 위해서 가스도 1,500kg이 분사됐습니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가 두꺼운 덮개에 막혀서 결과적으로 자동화 설비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배터리 보관 선반이 시커멓게 그을리고 찌그러졌습니다.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의 발화점이 전기실 안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소재인데다 두꺼운 배터리 덮개에 가로막혀 불을 끄는 데 8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유압 스프레더를 이용해서 벌려가면서 그 소관에 소화 약재를 투입하고 있는. 화재 당시 자동 소화 설비 30개가 작동해 할로겐 가스 1,500kg이 분사됐습니다. 감전 위험이 낮아 전자장치 소화 설비로 쓰이지만 이번 화재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전원을 차단하고 불을 끈 이유입니다. 비상용 전기 공급장치인 UPS용 배터리가 기존 납축전지보다 성능과 공간 효율이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뀌고 있지만 화재 설비와 규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법령이 제정되고 할 때는 기술이 UPS 자체가 여축전지 기반의 시스템만 있으니까 소방청이 지난 2월 전기 저장 시설에 대용량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을 만들었지만 판교 데이터 센터는
2016년에 지어져 이마저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오늘 리튬이온 배터리 대신 기존의 납축전지로 다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마약 접근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 배달의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가 이용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보내면 점심나절에 부산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필로폰을 사고 판 마약 사범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가 얼마나 물건 확인에 허술한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2명의 남성. 주차된 고속버스를 살피더니 수화물 센터로 향합니다. 잠시 후 터미널 직원이 가방을 버스에 싣습니다. 4시간여 뒤 버스가 서울터미널에 도착하자 한 남성이 가방을 챙겨 들고는 가방 안을 뒤척입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로 마약을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한 판매책 21명과 투약자 48명 등 6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범행 기간은 작년 2021년 7월부터 올해 2022년 2월까지 985g, 통상적인 범행 수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하면 3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종이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내용물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실제와 다르게 적고 수화물을 맡겨보겠습니다. 내용물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동남아시아로 달아난 핵심 판매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국내에 있는 1명을 지명 수배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경남 마산만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 바다 하층부 깊은 곳에서 생긴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바다 물고기 가운데서도 특히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는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집단 폐사 원인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수천 마리가 바닷가에서 떼지어 헤엄칩니다. 이 새까맣게 보이는 건 다 고기잖아, 그죠? 지난 17일 마산만에 정어리 떼가 몰려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조차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정어리 떼는 이렇게 많은 해가 내가 여기 44년, 5년 되는데 이런 역사를 못 봤습니다. 정어리는 수심 20-30m 깊이에서 생활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수천 마리씩 군집을 이루어 해수면 곳곳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어리 대량 폐사가 일어난 곳과 같은 해역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수거한 폐사 정어리만 200톤이 넘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관내에 어떤 연안이라든지 어떤 해역에 폐사증이 있는지 보고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당국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산소 부족으로 폐사할 때 특이 증상인 입을 벌린 산소 농도가 부족한 물 덩어리인 빈산소 수괴는 여름철 고수온 여파로 상하층의 바닷물이 섞이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은 경남 통영 앞바다에도 정어리떼가 나타났고 해당 해역에서도 빈산소 수괴 현상이 관측돼 대량 폐사가 확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강원랜드가 부하 직원을 성희롱한 직원을 징계 3년 만에 본사로 복귀시키더니 얼마 후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수시로 가해자와 마주치게 된 피해자는 견디다 못해서 결국 휴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두 사람이 한 건물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납득이 되시는지요? 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9년 이모 씨는 부하 직원 A 씨를 성희롱한 혐의로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PC 화면에 음란물을 틀어 A 씨에게 보여주며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A 씨는 TV조선과 만나 상습 강제추행도 있었지만 당시엔 주변 시선을 의식해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신체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이제 계속 참고 지내왔는데
정직 만료 후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실에 가 있던 이 씨는 올 1월 본사로 복귀했고 6월엔 관리자급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직원 식당은 물론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서도 이 씨와 마주치게 됐고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견디다 못한 A 씨는 지난 8월 휴직을 했고 과거 털어놓지 못했던 이 씨의 강제추행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관리자로 직접 발령이 나면서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게 다시 생기고. 강원랜드는 이 씨의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고 이 씨와 피해자는 근무 공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의무를 규정한 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일명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실제 고소가 이뤄진 건 처음인데요. 이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윤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A씨. 당시 5살, 4살이었던 남매를 10년 넘게 홀로 키우고 있지만 전 남편은 양육비 한 푼 주지 않았습니다. 밀린 양육비만 1억 2천만 원. 전 남편은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 신상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활에 지장 없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7년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우는 남성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이들의 엄마는 강남에 살며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지만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지치고 이들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인을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 고소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는 가정은 3집 중 1집 정도인 38%에 불과합니다. 법 개정 1년이 넘었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SPC 그룹 계열의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가 난 뒤 SPC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꿎은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있는 SPC 계열사 목록입니다. 지난 15일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SPC 브랜드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대신 동네 빵집을 이용했다는 인증사진과 SPC 포인트 앱을 탈퇴했다는 글도 등장했습니다.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그게 제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소비를 줄이면 차차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은 사고 이후 SPC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일부 근로자가 샌드위치 공정 작업에 참여했고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서야 유급 휴업 결정과 작업장 폐쇄가 이뤄진 겁니다. SPC 측은 작업 중단은 물론 근로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멀쩡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불매운동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자영업자분들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좀 그런 방법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열사 가맹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프로가 걱정이죠. 그게 확산이 되고 퍼지면은 전국적으로 퍼지면은 걱정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하락이 아니라 추락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15억 하던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가 1년 만에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이 매매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충격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8억 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충격적이란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 거래가가 15억 원대였는데 1년 새 반토막 난 겁니다. 전세가보다도 낮아진 매매가에 인근 중개사들도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8억 원에는 갈 수가 없어요. 뭐 아는 사람이나 뭐 친척의 매매겠지. 하지만 친척이나 지인 거래로 보기 힘든 정황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0억 원을 훌쩍 넘겼지만 최근 20% 넘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작년 8월부터 금리가 인상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봐야 됩니다. 수요자 자체가 없으면 가격은 대폭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8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위가격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올해 실거래가 지수 누적 하락률도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음마 아파트가 20여 년 만에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음마 아파트는 최고 35층 5,778세대로 재건축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는 날치기 표결이자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 이후에 쟁점은 더 상세히 따져봐드리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석을 에워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 자체가 무효라며 회의 강행에 반발했습니다. 왜 회의가 열려집니까? 일정 합의가 안 됐는데. 하지만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10인, 나머지 1번으로 이미 무효입니다. 그럼 나쁘라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무효입니다. 뭐가 뭔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참 대한민국 어렵다. 여당은 포퓰리즘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민생 법안을 정치적 공세로 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시장 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급조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당의 당대표를 연계시켜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양곡법 개정안은 여당이 위원장인 법사위 관문까지 통과하기는 어려운데 60일 동안 법사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쌀 수요가 갈수록 줄면서 쌀이 남아 돌고 농사지은 농민들의 팔로가 막히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쌀 문제는 식량 안보와도 관련이 있고 국민 정서상으로도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무작정 시장 원리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양곡관리법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해결 방안은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다른 먹거리 물가는 많이 올랐는데 쌀값은 내리고 있다고요? 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0kg당 3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1년 사이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하락률로 보면 1977년 이후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이달 들어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서 쌀값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낮습니다. 자, 쌀 소비가 준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죠? 네, 쌀 소비량이 줄어든 탓도 있지만 농민들은 이 정부가 시장 격리를 제때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시장 격리는 쌀을 비축 창고에 둬서 쌀값 하락을 일시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쌀값 폭락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 정부가 했다고 한 말도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화한다는 거죠?
네, 개정안대로라면 쌀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무조건 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쌀 소비가 줄고 있는데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그만큼 줄이지 않아서 이 소비와 공급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세금으로 해결한다는 거군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2030년이면 쌀이 64만 톤 정도 남아돌고 그걸 사들이는 비용은 1조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개정안이 지금 통과돼도 이 수확기인 내년 9월부터나 적용할 수 있는데 야당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과 물량은 다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조가 아니라 2조가 되고 그다음에 3조가 되는 거예요. 쌀 수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재정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나 무작정 쌀 농사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정부 대안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도를 유지하되 쌀가루 가공식품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 재배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일본도 우리처럼 쌀 초과 생산이 심각한 문제였는데요. 쌀 대신 다른 작물로 바꾸면 수익을 보장해주고 또 양 대신 질을 높이는 쌀 고급화에 힘썼습니다. 예. 그 결과 벼 재배 면적은 줄고 콩과 밀 등 다른 전략 작물은 크게 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농가 수가 우리보다 10분의 1도 안 되는데요. 농식품 수출 규모는 미국 다음입니다. 정부가 농지 규모를 키워주고 또 첨단 설비를 지원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인 덕분입니다. 우리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해서 쌀에 편중된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홍 기자 설명 듣고 보니까 잘만 하면 선진국들이 앞서간 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겠는데 우리 정치권이 싸움은 잘하는데 고민을 너무 안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지역 가운데서 이 헤르손 등 4곳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제부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전해주시죠.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금 전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소식은 타스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 유력 언론들이 곧바로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영상으로 개최한 국가안보회의에서 이같이 선포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대상 지역은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자포리자, 그리고 동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르한스크 인민공화국 등 4곳입니다. 해당 지역의 계엄령은 현지 시간 20일, 즉 내일부터 적용된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에 이동 제한 명령도 내렸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남부 헤르손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 공세에 고전 중이었고 헤르손 지역에서 6만 명 규모의 주민 대피도 시작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단속이 삼엄하다 보니까 이 시위는 공중화장실에 독재 반대 낙서를 남기는 식으로 몰래 이뤄집니다. 반대로 당 대회에서는 시 주석을 마오쩌둥급 지도자 반열에 올리려는 준비가 한창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중국 청두의 공중화장실. 숫자 8964가 적힌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중국에서 언급조차 금기시되는天安门 민주화 시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화장실에서는 독재에 반대한다, 코로나 핵상 검사에 반대한다는 낙서와 전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이례적으로 벌어진 시 주석 비판 현수막 시위 이후 당국 감시망을 피한 이른바 몰래 시위가 최소 7개 도시로 번졌습니다. 영국에서 열린 시 주석 풍자 시위에선 중국 영사관 직원들이 시위대를 폭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滋扰分子非法进入中国驻曼彻斯特总领馆，危及中国外交馆舍安全。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시 주석 집권 장기화 분위기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에게만 부여됐던 영수 호칭이 확산하고 있고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단이 최고 지도부에 대거 진입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보통 특수분장이라고 하면 영화 속 좀비 정도를 떠올리기 마련이죠. 이 특수분장의 세계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남자에서 여자로 변신하는데 8초면 된다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극중 1인 2역을 맡은 배우 임창정이 백발의 할머니에서 젊은 아빠로 변장을 시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저 샤워 중인데 금방 나갈게요. 어머 네가 웬일이니? 약속은 칼 같은 애가 이런 거. 공연 내내 성별이 바뀌는 퀵 체인지만 무려 18번. 빠르게 변신이 가능한 이유는 자석으로 붙였다 떼는 특수 가면과 바디슈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특수 분장이 실시간 공연인 뮤지컬에서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가면을 통해서 써서 캐릭터가 바뀌는 거는 최초 시도인 것 같아요. 4달 정도 작업을 한 것 같고요. 날로 발전된 기술을 자랑하는 특수 분장은 좀비나 시체 분장 외에도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털을 날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복숭아 장면은 가짜 복숭아 모형에 짧은 실을 붙여 자기장으로 끌어당기는 식으로 연출했습니다. 볼 때는 몰라야 돼요. 나중에 나와서 그게 더미였어? 보면서 잘 만든 더미네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이제 이미 실패를 한 거죠. 최첨단 장비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마법 같은 장면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에서 나란히 1승 1패를 기록한 게 키움과 KT죠. 오늘 3차전에선 어떤 승부를 펼쳤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다솜 기자, 오늘 경기는 지난 2차전과 다른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네, 2차전 영봉패를 당했던 키움의 타선이 오늘 3차전에선 확 달라졌습니다. 1회부터 아주 뜨거웠는데요. 타격왕 이정우가 포스트 시즌 16경기 연속 안타로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해결사는 5번 타자 푸이그였습니다. 2사 1, 2루에서 고영표의 체인지업을 벼락 같은 스윙으로 담장 밖으로 보냈습니다. 타격과 동시에 홈런임을 알 수 있는 비거리 125m의 대형 홈런이었습니다. 푸이그는 키움이 4대0으로 앞선 3회 다시 한번 적시타를 때리며 4타점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KT도 3회 말 강백호의 적시 2루타가 터지며 한 점을 만회했는데요. 이 후속 타자 알포드가 키움 신준우의 실책으로 출루하며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신준우의 3번째 실책으로 포스트 시즌 한 경기 최다 실책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KT는 추격에 실패했고 반면 키움의 기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4회 김준환의 2타점 적시타 등 적점을 추가한 데 이어 5회도 한 점을 달아나며 9대1까지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현재 9회가 진행 중으로 키움이 9대2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1승 1패 상황에서 준플레이오프 3차전 승리팀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거센 비가 퍼붓는 밤 노부부가 참혹하게 살해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해 범인이 남긴 물증들을 숨깁니다. 범인은 아들이었습니다. 시인이 골목길을 가는데 다 큰 아들이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담벼락에 밀어붙입니다. 누가 아들을 떼어내다가 연탄재 위에 쓰러뜨렸는데 어머니가 얼른 아들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는 자식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말기 신부전증을 앓는 노모를 아들이 길가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할머니는 경찰에서 아무것도 묻지 말라며 입을 다물었고 복지시설에 가서도 끝내 아들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나태한 아들을 꾸짖었다가 흉기에 쓰러진 어머니가 강도를 당했다고 할 테니 빨리 도망가라고 했던 일도 있었죠. 딸과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강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수술 끝에 의식을 찾은 어머니에게 경찰이 찾아오자 첫 마디가 아들은 잘 있느냐 였습니다. 얼마 전 지방의 한 법원에서 판사가 이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한 뒤 탄원서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하면서 수많은 탄원서를 받아봤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판사가 탄원서를 읽어내려가자 피고인이 고개를 떨구고 소리내 울었습니다. 탄원서는 어머니가 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들은 아내가 머물던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부셔 법정에 섰습니다. 다른 죄로 이미 집행유예 중이어서 실형이 예상됐죠. 탄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0대 때 낳은 제 아들은 어릴 적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이렇게 사는 게 다 제 탓만 같아서 평생의 한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행패를 부리던 날 며느리와 함께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들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퇴원한 날이었는데 며느리를 보호하고자 제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소했습니다. 아들이 병 고치겠다고 노력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혼까지 해서 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입니다. 판사는 치료를 잘 받아서 제2의 삶을 사시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시인이 가을 낙엽송에서 떨어져 내리는 솔가지들을 봅니다. 저것들은 나무의 내장들이다. 어머니가 푹푹 끓이던 속 터진 내장들이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은 그리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의 끝에는 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없다네. 어머니 가슴 저리 깊고 풀어라. 10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어머니의 탄원서였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그 정도로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에는 제법 춥겠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와 전주가 5도, 서울은 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구와 전주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쪽에서부터 온화한 공기가 유입되는 건데요. 여기에 미세먼지도 함께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밤부터 중서부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보다는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건조한 날씨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9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